영광입니다. 저에게 오늘 이제 강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식용으로 식용으로 이렇게 특강 형식의 의뢰가 오는 거는 드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양의 고전을 사서삼경 하잖아요. 그래서 네, 사서는 읽는 순서대로 하면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이에요.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요 사서란 책을 묶은 거는 주자가 묶었어요. 주자 이전에는 사서라는 단어로 이렇게 묶인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순서로 읽으라고 하는데 뭐 크게 동양 고전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되게 논어는 읽죠. 그렇죠? 논어는 꾸준히 베스트셀러예요. 논어에 대한 이런저런 글도 있죠. 하지만 이제 사서 다음에 삼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삼경 시서역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7권의 책이 동아시아에서 특히 과거제가 있던 나라에서는 교과서죠. 사서삼경 공부를 왜 했느냐? 네, 과거 시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열심히 했는가? 네, 그럴 리가 여러분. 한때는 다 외워서 시험을 봤지만 네, 나중에는 우리가 잘하는 거 있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잘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조선 후기에 되면 그 기출문제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몇백 년 동안. 그리고 기출문제를 푸는 것만도 다시 풀어보는 것만도 벅차죠. 그래서 이제 사서삼경, 시서역,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한다면 춘추자전, 이런 책이 과거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그 과거 시험 과목 중에 시서역 이 책은 이제 오늘 제가 시경을 얘기할 텐데 훨씬 더 그 공자 이전에, 그러니까 논어는 이제 공자의 제자들이 편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기원전 552년에서 479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 인물인데 그 책들은 기원전 5세기, 4세기, 3세기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문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은 그 논어를 만들었던 그 세대, 기원전 5세기, 4세기 때 그 학자들, 지식인 그룹에게 시서역은 훈민정음 같아요. 지금 우리가 훈민정음 별도로 배워야 되잖아요. 그쵸? 바로 못 읽어요, 여러분. 뭡니까? 용비어천가라든가. 네. 이거 주석본이 없으면 못 읽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서역은 기원전 5세기 때의 학자들도, 학생들도 선생님이 없으면 읽기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논어맹자는 딱히 선생님 없어도 물리라고 그래요. 글의 맥락을 따라 읽는 거. 그러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주역 강의를 거의 10년째 하고 있어요. 내일 또 하고. 그 다음에 시경은 강의도 지금 청계서당이라고 한국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저 어디지 거기가? 아무튼 한국학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한문 번역, 그러니까 전문가 과정 학생들을 지금 2년째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서경도 또 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삼경 전문 선생이 됐는데 제가 강의할 땐 그래요. 제가 가능한 맥락을 잡아서 설명도 하고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고 그래서 잘 제가 꼬드기는데 그건 이제 꼬드기는 거죠. 꼬드기는 사실 어려운 책들이죠.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난이도를, 시서역이 있는데, 시는 문학이고, 서는 역사고, 역은 철학이죠. 시서역. 근데 요 세 개, 시경, 서경, 역경, 요 세 개 중에, 이거는,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난이도를 따져보면, 이제 각각 어려운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역은, 그, 여러분 주역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6효를, 64개 6효를 풀어가는데 일정한 매뉴얼이 있어요. 네,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은, 어떻게 풀으라는 공식은 벌써, 기원전 5세기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역이 문헌으로 정리된 거는 상나라에서, 시서역이 다 그렇습니다. 상나라에서 주나라로 바뀌었던 그 왕조 교체기에 문헌화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주나라를 세운 게 기원전 46년입니다. 그러니까 11세기, 기원전 11세기, 10세기 정도의 이 문헌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어, 유난히 특별하게 주역은 공자와 그의 제자들, 그러니까 춘추시대, 전국시대의 지식인 그룹에 의해서 풀이집이 나왔어요. 풀이집이. 그거를 이제 주역에서는 12기라고 합니다. 주역을 읽는 10개의 날개 입자예요. 그래서 유명한 게 이제 계사정 같은 게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문법, 그 매뉴얼대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절대적인 권위가 있죠. 공자님이 뭐 지었다고 하시니까. 그 다음에 선은, 음, 물론, 이거 역사인데 대부분이 그 왕이 말한 그 선언문 같은 거예요. 선언문. 전쟁에 나갈 때, 뭐, 이렇게 싸우자라고 소리를 친다든가, 또, 그, 특정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제후로 삼고 땅을 줄 때, 그때 줬던 임명장의 내용 같은 게, 너는 거기 가서 어떻게 다스려라. 네, 그렇게 된 것이 서경입니다. 서경은, 그 이제 서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마천의 사기예요. 네, 사기가 이제 그걸 좀 이렇게 부연 설명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이 현재 남아있는 그 시는 전체의 그 편수를 보면 대개 300편이라고 그러는데 311편이 있어요. 311편이. 근데 제목하고 이 시 내용이 다 있는 거 305편입니다. 문 좀 닫고 올게요. 305편이 있는데 이 공자 시대 때 논어에 보면은 이제 그 시경 인용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시서역은 공자님이 다 편찬했다, 교과서로 만들어진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선생 노릇으로 이제 먹고 살았는데 선생에게 필요한 건 교과서입니다. 그쵸? 교재가 있어야 학생들에게, 그쵸? 이게 스탠다드한 커리큘럼을 만들고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오늘 우리가 좀 읽을 서역은 공자님의 교재였다. 그런데 이제 교재를 이렇게 쓰려니까 정리가 안 된 게 많아. 중복이 됐다든가, 그래서 그거를 정리했다. 그래서 전해지는 얘기로는 공자 시대에 이 시가 3000편이 있었는데
그거를 공자가 10분의 1로 확 줄였다. 네, 그래서 시300이라고 한다. 네, 이런 게 전해집니다. 네, 공자가 내가 3000편을 300으로 줄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저런 뭐 이런 것 속에 그렇게 했을 거다. 또 서경은 100편 이상이 있었는데 58편으로 줄였다. 그 다음에 주역은 64개는 손댈 수 없었고 그것에 풀이를 썼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경을 3000편을 300편으로 이렇게 정리했다.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거를 분류를 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공자에게 시경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감정 근데 감정을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지금도 이제 감정에 대한 희노애락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시를 알아야지 나의 이제 내면의 정서가 풍부해지고 그래야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자는 심지어 이 시를 알아야 부모도 잘 섬기고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지금 그리고 다 논어에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까이는 부모 형제와 관계가 원만해지고 사회적으로는 직장 생활도 잘하게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조수 초목지명도 많이 알게 되는 실용적인 것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시는 고대 사회에서 외교관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외교관들이. 그래서 이 외교를 맡는 것을 언어라고 그래요. 언어. 그래서 공자의 제자 중에는 공자는 눈높이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덕행에 뛰어난 애들. 네, 그 다음에 행정을 정사라고 합니다. 뛰어난 애들. 뭐 이런 학문에 뛰어난 애들. 학문은 요새 말하는 이제 이런 텍스트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언어에 뛰어난 애들. 이 언어라는 항목이 있어요. 논어의 선진편에 보면 이제 그렇게 4개의 항목으로 나눠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이 언어가 바로 요새 말하는 로비스트, 네, 외교예요. 그래서 요새도 이제 그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가의 뭐 이런 거를. 근데, 뭐 인류 역사에서, 네, 부족끼리 갈등이 생겼을 때 누군가 뭐 나서서 뭐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부족장이 갈 수도 있고 부족장 아들이 갈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또 그쪽에 가서 맞아 죽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선 전쟁을 하지만 한쪽에선 끊임없이 대화 채널이 열려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외교는 강대국보다는 중간 사이즈, 작은 나라에서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마구 내지르잖아요, 여러분. 네, 트럼프 뭐 주변에 외교관이라고 할 만한 애들이 없어요. 그냥 뭐 폭군 같은 애들, 난폭한 인간들만 있죠. 그런데 그 중간 사이즈나 작은 나라는 외교가 잘못되면 뭐 전쟁이 난다든가, 그다음에 특히 그 요새 미국하고 뭐 협상하면서 뭐 얼마를 내라 못 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춘추 시대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춘추 자전을 보면 강대국에게 과의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바쳐야 되는 돈이 있어요. 이게 인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럴 때 이제 또 뛰어난 외교관들이 그 문제를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자 제자 중에는 자공이란 사람이 그 아주 유명한 그 외교관이죠. 그러면 이 외교관들에게 시는 왜 중요한가? 어떤 상황이 돼요. 근데 이거를 문서로 만들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파악한다든가 이럴 때 시를 읊어요. 시를 읊어.
그러면은 다 이 시를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같이 그 감각을 공유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물론 시진핑이 시를 인용하기도 하고 이러긴 하지만, 외교에서 예, 는 뭔가 이런 것처럼, 네, 그 이상으로, 이 시는 실용적인, 예, 그런, 그 다음에 정치적 텍스트이기도 했던 거죠. 그리고, 공자는 시삼백을 배우면, 이렇게 외교관으로 갔을 때, 자기가 알아서 대처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때그때 대화가 오가는데, 본국에다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읽는 이런 작품들도 다 남녀의 연애시고 이런데 이제 외교 현장에서 인용이 되는 거죠. 가령 이제 우리는 그냥 여기 지금 이 주석 본대로 여기 이제 주자라든가 못이 돼서 이런 못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거죠. 가령 표면은 다 되는데 여러분 네, 지금 벌써 보세요. 네. 제가 아까 표시를 해놨는데 네, 또 사라졌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보존이란 시가 있어요. 네, 네, 그리움에 대한 것도 있고 제품 중에 네, 83페이지요. 내지는 83페이지 이런 시들이요. 지금 우리는 이거를요. 네, 83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 번역을 보세요. 제가 한문으로 읽을게요. 그러니까 이 시, 중국음으로 읽지는 못하지만요. 예, 무존보존 유유교교라 무사원인 노심도더라. 무존보존 유유걸거리라 무사원인 노심달달이라. 완해연애 총각간에 미기견에 도리변에. 그런데 외교 현장에서는 이 전체를 인용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한 장씩 인용해요. 두 구나 네 구를 인용해요. 그러면요. 지금 노나라가 작은 나라예요. 근데 큰 나라, 제 나라로 외교관이 갔어요. 그럴 때 무슨 협상을 하고 까다로운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요. 네, 무존보존 유유교교라 무서원인 노심도더라 이걸 읊어요. 근데 안건이 뭐냐면요. 네, 노나라가 제 나라와 가까이 있어서 외교가 됐는데 제 나라가 외교의 의전을 노나라보다 다른 나라를 더 위에 놓으려고 그래. 근데 그 나라가 노나라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야. 그러면은 노나라 입장에서는 의전 서열에 밀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읊어요. 멀리 있는 사람은 그리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노심도도할 수 있다. 그런 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시경의 모든 작품이 외교 현장에서 인용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화적 공통 감각으로 쓰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계속 그렇게 외교적인 감각으로 이제 이런 걸로 쓰여요. 남녀 관계가 군신 관계가 되기도 하고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 또 전쟁터에서도 또 이렇게 불려요.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사원시잖아요. 네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한 구절이요. 그럼 이것이 후대에는 어떻게 됐는가? 한나라 때. 한나라가 이제 기원전 202년에 건국돼서 이제 후왕까지 가면 500년 이상 가는데, 그때가 되면은 이게 이제 사원시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오원시가 나와요. 오원. 글자 하나가 더 붙어서. 그리고 좀 지나면 칠원시가 돼요. 칠원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서양에서는 이거를 뭐 서사시, 서정시, 극시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서정시의 시대, 서사시의 시대가 끝나고 서정시가 나오고 서정시대가 끝나면서 극시가 나왔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설명을 해요. 근데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 황하 문명권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서정 서사가 다 같이 나온 거예요. 서정 서사가. 그래서 뭐가 되고 뭐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같이 나왔는데 그러면 시경 안에 이 305편 안에 서사시가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뒤에 나와요. 대하라는. 대하에 그 서사시가 나오는데 건국 서사예요. 그런데 다만 그런 서사시가 영웅서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웅일 수도 있겠죠. 가령 이 나라가 조상대대로 얼마나 뼈골 빠지게 고생을 해서 세워진 나라인가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작품으로 가장 가까운 게 용비어천가예요.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 보면 그 이성계 집안의 그 조상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용비어천가와의 그런 스토리텔링의 구조를 그 시경의 대하라는 그 파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뭐예요? 그 부족의 이주지를 몇 차례 옮겨가면서 이제 어떻게 뭐 부를 쌓고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는 대하에 있습니다. 대하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좀 보셨을 여기에도 보면은 신은 문학인데 그 뒤에 역사적 배경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시가 역사다. 네, 시가 역사고 그리고 시가 철학이고요. 그래서 시서역을 같이 믹스해서 보는. 그래야지 어떻게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동양의 고대의 어떤 정신의 기적, 그러니까 이런 문학적 기법으로 또 역사 서술로 그다음에 주역이라는 상징 언어로 어떻게 고대적 사유 내지는 뭐 정신이 드러났는가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또 제일 좋은 건 이 시서역을 같이 읽는 건데 이게 정말 왼수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왼수라고 하냐면 저희 선생님들께서 번역을 또 해놓으시고 막 이랬는데 그 번역만 해놓으셔. 번역만. 그러니까 맥락을 몰라. 맥락을. 이제 이러면 이제 이게 뭔 소린가 하는 게 많죠. 근데 저처럼 이 관계된 문헌을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또 글을 읽다가 내가 시를 읽는 것인지 좌전을 읽는 것인지 뭐 이렇게 관련된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로 표현된 어떤 사건을 시의 언어로 표현한 것과 그 역사의 언어로 표현한 것에는 편차가 있어요. 네, 시가 압축적이기도 하고, 그 좌전이라든가 뭐 이런 그 역사책과 서로 배치되는 것도 있어요. 역사책에는 그 형을 배신한, 이제 이건 시경강의 3권의 정풍의 그 예가 나오는데 여러분, 형을 배신하고 엄마와 모의해서 형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했던 인간이 있어요. 공숙단이라고. 그 자료가 춘추자전에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시경 안에서는 그 사람이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찬미하는, 예, 그런 노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사냥을 가니까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든가. 그럼 이걸 언제, 이런 거는 무엇인가? 무엇인가? 그거 보면, 예, 형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뭐 윤리 의식으로 본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였지만 개인적인 매력은 엄청난 거지. 네, 개인적인. 네. 그리고 실패했지만 노래로 불려지는 노래 속에는 그가 이제 멋진 사람으로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오늘 작품에 나오는데 가령 그 여성 서사에서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여성의 어떤 그 문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지만 음, 그렇지 않고 자꾸 감추고 뭐죠?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여성을 바라보는, 근데 여성이 그러니까 이제 제품에 나오는 문강 같은 경우죠. 네. 그 남편을 죽게 했는데, 그 국제적인 어떤 뭐, 명망가고, 예. 그래서 그냥 단지, 그냥, 치정 사건에 얽힌 그런 여인이 아니라, 정치가죠. 정치가고 책사적인 능력이 있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그 역사에는 그러니까 뭐 역사책에는 딱 어떻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로는 그러한 겹겹이 쌓인 그 어떤 시선이 이제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빼고 그냥 읽으셔도 돼요. 그냥 한시구나. 네. 뭐 이렇게 뭔가를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노래가 나왔구나. 그래서 풍이라고 하는데 여기 뒤에 책 날개에 보면은 네, 시경강이 여기 뒤에 날개 시경강이 1권에서 5권까지는 다 풍이라고 붙어요. 풍은 민간가요입니다. 민간가요. 네, 우리가 민요를 한문으로는 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왜 풍이냐면 여러분 바람결에 이쪽 저쪽에서 불려요. 풍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다음에 보면 7권부터 소화라고 되어 있어요. 소화, 대하, 송 이렇게 나오죠. 또 소화, 대하를 그냥 합쳐서 아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사시는 대하에 있어요. 대하. 대하가 대부분 장편이에요. 그래서 대하가 31편이 있어요. 근데 분량은 많아요. 한 권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소화는 합쳐서 74편이 있는데 소화는 아주 정치적인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상황이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치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 뭐, 이 인간이 대통령이 되든 저 인간이 대통령이 되든 뭐, 선수만 바뀌는 거지. 라고 한때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난 겨울에 깜짝 놀라셨잖아요. 그게 아니구나. 그렇죠? 미치갱이가 되면 한순간에 모든 게, 예, 이 작품을 읽으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웬만한 인간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면 그래도 어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음, 가끔 이제 미치갱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라를 말아먹게 돼요.
그래서 이 소화를 보면은 그러한 어떤 정치 현실에 통탄하는, 통탄하는, 그러니까 망조가 든 천자의 나라의 노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하소연하는 거죠. 이제 조만간 나라가 다 무너지는데, 그 군주가 이제 동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남자들은 나라를 혼자 세우지도 못하고 혼자 말아먹지도 못해요. 동양의 역사에는. 그래서 꼭 나라를 세울 때는 와이프나 어머니의 파워, 그러니까 그 결혼 동맹이죠. 그게 있어야 또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말아먹을 때도 또 옆에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트너로 만들어 주는데 그런 내용은 소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치적입니다. 또 소화를 읽을 때도 역사가 다 들어가요. 역사가 들어가고 대화도 그렇고 여기 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송이 참가란 뜻이죠. 송가라고 하면 참가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그 시경에서의 송은 제사 음악이에요. 제사를 지낼 때, 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 조상신을, 대상이 조상신입니다. 조상신에게 드리는 그 제례 음악의 가사인데 이 송자에 찬송하다 할 때 송자에 가면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할 때 가면을 쓰고 했을 거다. 그리고 물론 춤도 있었죠. 그러니까 물론 의전 음악은 송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시경강이 6권까지네요. 아이고, 이제 이 부분이 160편이나 돼서 305편 중에 160편이니까 50%가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풍이 중요하다. 특히 민간 가요라서. 근데 이것도 또 읽어내기는 사실 쉽진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앞에서부터 읽을 하시지 말고 아무 편이나 해서 그냥 방유작소, 누가 내 힘을 속여서 내 마음 쓰라리게 하는가, 뭐 이럴 수 있죠, 여러분. 그쵸? 오해를 만들고 뭐 헤어지게 만드는 거. 네. 뭐 이렇게 한번 읽고 덮으시고 그러다가 또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걸 뭐 뒤에 조금 보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평생 아무리 대단한 시인의 시집이라도 앞에서부터 읽은 적은 없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중간에서 읽든가. 그렇죠. 노동의 새벽은 앞에서부터 경건하게 읽었나. 그때는 그게 그 책이 대단했으니까 그 시집이. 근데 제가 뭐 저 혼자 짝사랑하는 이성복 시인의 시집도 항상 그냥 띄엄띄엄 읽어요. 시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 여기서 표현된 뭐 비유든 뭐 은유든 그다음에 까치가 뭘 말하고 뭐 어떤 꽃이 뭘 말하는 것이 이것이 고정이 돼요. 그 이미지가. 그래서 동양에서는 두보, 이백, 뭐 소동파, 뭐 우리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시에 이게 다 고정이 되는 거예요. 고정이 돼요. 그래서 물고기도 뭐 잉어든 방어든 다 원관념이 만들어지는 텍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관념의 여러 가지가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그 해석이 덧붙여지는 것이
동양의 시의 역사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사라는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남방의 문학인데 초사인데, 초사는 좀 길어요. 작품 한 편이 한 편이 길고, 더 또 뭐 접근하는데 핸디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유 관계라든가 이게 복잡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시경은 꿈속에서의 자신의 경험은 뭐 안 나와요. 거의 없는데, 초사는 굉장히 몽환적이고, 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왔다 다시 꿈으로 간다든가, 또 뭐 꿈속에서 또 현실이 재현된다든가, 이런 작품은 초사입니다. 초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여러분에게 인상 깊었던 작품이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한 편씩 읽어보고, 여러분이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한문으로 한번 읽고 여러분이 번역본 읽으시면 돼요. 한번 그렇게 볼까요? 네. 선생님, 부터 하시든가. 아니, 최옥현 선생님. 네. 어느 시가 좋았는지? 저는 택피가 가장 절절했습니다. 절절? 네, 네. 206페이지요? 네네, 206페이지요. 예. 택피,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네, 우선 읽고 얘기합시다. 네, 제가 한 장씩 읽을게요. 한 장씩. 그러면 그대가 옆에 보세요. 네, 읽어주세요. 피택지피 유포여와 유미린 상여지야 오매무이 채사방타라. 그대가 번역은 그대가 읽으세요. 네. 저 못두개 부들과 연꽃이 있다네. 아름다운 그대 슬프지만 만날 수 없구나. 자나깨나 할 일 없이 눈물 콧물 흘릴 뿐. 피택지피 유포여가 아니라 유미린 석대차곤이라 오매무이 중심연연이라. 저 못두개 부들과 난초가 있다네. 아름다운 그대 키가 크고 수염이 아름답구나. 자나깨나 할 일 없이 마음에 근심만 가득. 피택지피 유포함당 유미린 석대차오 오매무이 전전복침. 저 못두개 부들과 연꽃이 있다네. 아름다운 그대여 키가 크고 의젓하구나. 자나깨나 할 일 없이 뒹굴며 베개에 엎드릴 뿐. 그 일본의 관저에 보면 관간적으로 제야지주,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전전 반측한다는 유명한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리움을 얘기할 때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또 이 사람은 또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있네요. 그런데 이 시에서 그 부들 연꽃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 연꽃이 나중이 되면은 이제 이게 지식인을 상징하는 꽃이 돼요. 북송 때 오면. 그런데 민간에서는요, 이 연꽃이 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할 때,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또 갖고 가요.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한나라 때 고시 십고수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수에 먼 타향에서 연꽃을 따노라. 네, 그대는 멀리 있어 전해줄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연꽃이 그런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이 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연꽃이. 그래서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그쵸? 나는 여기서 왜 이렇게 떠돌고 있나? 이런 시로 또 이게 나오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 나오는 작품들이 후대에 그 이미지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그래서 한번, 근데, 뭐,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만 해도 지금 복잡한 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이 작품에 왜 이렇게, 좌전에서 어떻고 저떻고, 근데 그거는, 우리는 사실 몰라도 되지만, 과거 시험 보는 사람들은 다 알았어야 되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야지 이 시가 출제가 됐을 때, 이런 문제가 출제됐을 때 답안지를 쓸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문강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것까지 다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네, 또 다른 분 한번. 네, 김보희 선생님 해주세요. 네, 김보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한 편씩 필사를 하면서 읽긴 했는데 뭐 하나만 지금 말씀하라니까 가장 최근에 읽은 그런 마지막에 읽은 이 시가 네, 15가 지금 마지막에 읽었네요.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몇 페이지죠? 15가 241조, 네, 패고요. 네, 200, 241조. 241쪽이요. 네, 되게 너무 기네요. 아니요, 괜찮죠. 네. 이 작품도 네, 그냥 보면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시고재상 기자칠에 숙인군자 기의일에 심여결에. 네, 선생님 읽어주세요. 뻐꾸기 뽕나무에 있으니 새끼가 7이네. 올바른 군자여 언행이 한결같구나. 언행이 한결같으니 마음이 단단하리. 꼭 이렇게 새든 사람이든 그 자식 얘기가 나오면 7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자식을 7 낳는 게 평균이었던 모양이에요. 2절이요. 시고제상 기자재매 숙인군자 기대의사라. 기대의사 기변이기. 뻐꾸기가 뽕나무에 있는데 새끼들은 매화나무에. 올바른 군자여 띠가 흰실이구나. 띠는 흰실인데 곡깔은 검푸르네. 시고제상 기자재급 숙인군자 기의불특. 기의불특 정시사고. 뻐꾸기 뽕나무에 있는데 새끼들은 가시나무에. 올바른 군자여 언행에 어긋남이 없구나. 언행에 어긋남이 없으니 천하를 바로잡으리. 네, 시고재상 기자재진 숙인군자 정시국인 호벌만년. 뻐꾸기 뽕나무에 있는데 새끼들은 계암나무에. 올바른 군자여 국인을 바르게 하니. 국인을 바르게 하니 어찌 영원한 복을 누리지 않으리. 이 시경에는 이제 이 작품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뭡니까? 원앙새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그 원앙이 이렇게 뭐 호수나 강에 나란히 항상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그 좋은 부부 사이 금술이 좋은 거를 좀 원앙새 같다고 하죠. 그렇죠? 지금도 뭐 원앙새가 그런 비유로 쓰이는데, 사실은 그 원이 남자고 앙이 여자새인데, 그 남자가 그렇게 바람둥이래네, 여러분. 그 조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렇게 바람둥이고, 왜 그 여자 앙 옆에 이렇게 붙어 있냐면은 또 다른 자기 상대는 바람 피지 못하게. 그렇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참 금술이 좋다고 보잖아요. 여기도 지금 뻐꾸기도 그런 거예요. 뻐꾸기도 7마리 새끼를 아주 잘 키워내고 있다. 그러면 여기 시고재상 기자칠에 시고재상 기자재매 시고재상 기자재급. 그럼 이거는 지금 이 작중 화자가 바라보는 나무 위의 깨꼬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깨꼬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자식을 잘 키우고 빈틈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보세요. 숙인군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숙인. 숙인이라는 게 이게 숙자가 맑을 숙자인데 이게 어질선자와 같은 뜻이거든요. 훌륭한.
그럼 분자요. 그 예의할 때 의자가 이게 언행이란 뜻이에요. 언행이 한결같구나.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죠. 지금 우리는 뽕나무에 있는 뻐꾸기를 보면 뻐꾸기가 왔구나. 그러면서 뭐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대에는 훨씬 이 뭐 새든 뭐 이런 그 조수 초목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가까이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이 뻐꾸기가 7마리의 새를 키우는 걸 보고, 예, 축인군자라고 이게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선뜻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이 감성이라고 그러나요? 이것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연결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특히 풍을 보면 요새 말은 1절, 2절, 3절 이게 거의 다 비슷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표현법이라든 큰 변화가 없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도 1절부터 4절까지 노래를 부를 때 비슷하게 부르기도 하지만 또 변화를 주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작품들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읽으시다 보면 특히 3장에서 마지막 장에서 크게 변화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제가 그렇게 대부분 씁니다. 그러니까 이 4글자씩 돌아다니기도 해요. 이게 표현법이. 그러니까 일종의 레고 블럭 같은 거예요. 이 4글자로 된 블럭, 이게 하나 조각이 돌아다니면서 이쪽 저쪽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한 장 자체가 와서 어떤 작품에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형식적인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이 있는 작품들이 민요기 때문에 특히 풍이 그런 작품이 많아요. 풍이. 그러니까 작품이 가령 소화나 대하를 보면 뒤에요. 소화나 대하를 보면은 작품이 긴 거는 12장으로 된 것도 있어요. 보통 7장, 12장. 근데 그런 어떤 시의 흐름에 낯선 것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쭉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요는 이게 이런 거죠. 제가 어느 책에 썼는데 마징거 제트 부르다가 뭐 그랜다이저 부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서로 개입된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또 학자들은 어떻게든지 좀 뭐 말이 되게 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많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책도 기본적으로 풀이의 주석은 주자를 해요. 시경은 주자주를 기본으로 해야지 과거 시험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은 읽어야지 그 다음에 뭐 거기 다산 선생님의 코멘트도 이해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마음에 안 들어도 주자라는 이분이 주석해 놓은 거를 가지고 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 거에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유리 선생님 한 편 해주세요. 네. 어느 선생님? 네. 입니다. 네. 아,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저는 주림을 재밌게 읽었고요. 196쪽입니다. 줄임을 네. 그거 재밌게 읽게. 이거는 작품은 짧은데 어마어마한 빅 스캔들이 있는 거죠. 네. 그 소설 한 권이 나올 정도고
이거 중국에서 드라마로 안 나왔나 모르겠네. 이게 드라마로 되면은 내가 볼 때 한 80부작 해야 돼.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너무 길게 쓸 수 없어서 제가 짧게 썼는데, 네, 주림 한번 볼까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호요주림 종하남이라 비적주림 종하남이라. 왜 주림에 갔는가? 하남을 따라갔네. 주림에 간 것은 하남을 따른 것일 뿐. 가승마 세오주야 승하승구 조시구주라. 수레를 타고 주림의 들판에 머무네. 수레를 타고 주림에서 아침 먹네. 이제 이게 이 관련자들이 다 이제 당대의 제후들, 일인자들이에요. 관계들. 그럴 때는 이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숨긴다 그러나요?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다 알아.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만 모르지 이걸 다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이 그런 샘플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진나라 영공이라는 이 미치갱이가 호세칸이에요. 호세칸인데 여기 나오는 하이란 여자는 자기보다 그 뭐죠? 그 뭐라 그러죠? 학렬이 위인 여자예요. 학렬이. 이건 스캔들도 특히 아버지 학렬의 여자 내지는 할아버지 학렬의 여자와 일으키면 이거는 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말 추악한 스캔들이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최대 스캔들이라고 했던 작품. 근데 이 작품은 그냥 평범하잖아요. 그쵸? 왜 주림에 갔을까? 거기 하남이 하징서란 인물이거든요. 하남을 따라갔지. 그러면서 주림에 간 것은 하남을 따라간 것이지 별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수상한 거죠. 그렇죠? 왜 청담동에 술 마시러 갔을까?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는 거기로 갔는가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또 열심히 유튜브에서 찾아보잖아요. 네. 그러면서 네, 수레를 타고 네, 주야니까 주림의 들판에서 네, 설명할 설자를 새로 읽었어요. 이 새라는 설자가 머문다는 뜻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네, 수레를 타고 주림에서 아침을 먹는데요. 왜 그 지역에 가서 아침을 먹냐고. 지네 집에서 먹어야지, 군주가. 그러니까 연인의 집에서 먹는다, 뭐 이런 거죠. 여기 다 안 썼는데 저도 다 쓰기 좀 불편한 게 있었어요. 여기에. 근데 저의 가장 저거는 여기 나오는 하희라는 여자예요. 이 하희가 남편의 성이 하라서 하예요. 근데 원래는 정나라 여자예요. 정나라가 이제 우리가 정풍에서도 봤지만 당대의 가장 문화적으로 이렇게 앞선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정나라가 이제 지도를 보면 사방에서 물산이 모이는 센터에 있어요.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가 되면 벌써 회수와 양자강 유역에서 만들어지는 아주 실크가 대단했거든요. 비단이라든가 또 특히 남쪽에 초나라 이쪽은 또 철강석이 이게 많이 나요. 철강석. 그 다음에 목재. 그 다음에 남쪽에서 나는 상아, 거북껍질까지. 여러 가지 물산이 백길로 강으로 운반되지, 여러분. 네, 산을 넘어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백길을 통해서 정나라에 모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정나라가 이 당시에는 크진 않았지만 상당히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산이 모이고 대도시가 됐고 또 오래된 나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정나라를 바라보는 게 이제 여자들이 섹시하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런 유흥가도 대단했겠죠, 여러분. 근데 이 여자가 여기다 썼지만 여러분 정목공의 딸인데 오빠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 여자가 여러 남자를 거치면서 뭐 그러니까 그 엄청 섹시한 그런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도 한 명의 오빠도 아니고 아무튼 적어도 2명 정도의 오빠와 그런 성관계가 있었다. 이런 거죠. 그럼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오빠가 성폭력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남성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남성 위주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너무 섹시해가지고 남자들이 견딜 수가 없었다는 식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 여자의 그런 성 스캔들로 이게 진품이잖아요. 진나라가 한번 망하는 거예요. 초장왕이 가서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그 여자를 포로로 잡아오니까 그 초장왕도 춘추 5패 중에 한 사람인데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아무튼 또 여기 이제 어떤 그 당대의 아주 유명한 그 인물이 그걸 또 막잖아요. 근데 막더니 이 인물이 또 여기 나오죠, 여러분. 네, 이게 소설 한 권입니다, 여러분. 네. 여기 몇 페이지에 나오나요? 205페이지에 보면요. 네. 신공무신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신공무신. 네. 신공무신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이 당대의 국제적인 로비스트고 외교관이에요. 국제적인. 그래서 물론 초나라의 명문가 출신입니다. 네, 신공무신이. 그래서 초나라의 외교 전반을 다 관리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기 제가 안 쓴 내용을 조금 얘기할게요. 어마어마하게 그 땅도 많고 거대한 가문인데 이 사람이 모든 걸 포기하고 이 여자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이 여자를. 그래서 이 여자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초나라에 남아있던 재산은 다 몰수를 당하고 네, 같이 떠나지 않은 가족들은 처벌받아요. 네, 처벌받아서 그 기록에는 정확하진 않지만 이 사람이 원래 뭐 부인도 있고 뭐 자식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데리고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던 가족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이 사람은 진나라로 가요. 그냥 들어놓으세요, 여러분. 네, 진나라로 가서 거기서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초나라라는 아주 남방의 가장 큰 강대국의 최고위직이 망명을 온 거야. 그 적국으로 갔어. 진나라와 적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나라에서 다시 높은 벼슬을 주고 제후를 땅을 줘요, 여러분. 신공무신에게.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온 초나라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자식들이 그러니까 이 여자와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나라에서 이제 잘 살아요. 근데 이 신공무신이 복수를 해요. 이 초나라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자기가 배신한 거잖아요. 여자 때문에. 초나라를, 초장왕을. 그런데
자기 재산을 뺏은 건 내가 하지만 사람까지 많이 죽인 거예요. 복수를 해요. 그럼 어떻게 복수를 할까? 네, 이게 여러분 이 당시에 오나라가 막 잘 살게 되는 초기예요. 그러니까 합려 이전인데 아무튼 오나라가 존재가 없었는데 강소송의 오나라가 존재가 없었는데 이때 아무튼 뭐 이런저런 뭐 무역이라든가 해상 무역이라든가 뭐 철강석 수출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 이제 좀 돈을 모으는데 이게 그 외교라든가 또 뭐 그 병법이라든가 이거는 돈으로 갑자기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신공무신이 훈련된 자기 아들에게 최신 무기를 갖고 오나라에 가게 해요. 그래서 오나라 군대를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오나라에서 에게 외교술을 가르쳐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무기도 만들고 쓸 줄 알아야 되고 군대를 훈련시켜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국제적인 이 정세 판단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여기서요, 그 망명한 다음 세대에 다음 세대죠. 거의 50년 후니까 기원전 506년에 오나라에 함녀와 오자서와 손자가 초나라를 쳐들어가서 여러분 쑥대밭을 만들어요. 궁궐의 여자들 다 나눠 가져요. 네, 여자들은 전리품이잖아요. 다 불태우고. 그래서 그때 초나라는 도읍을 옮겨요. 그러니까 자기는 직접 복수를 못해. 하지만 네, 오나라에게 그러한 정보와 기술을 전수해서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그 이게 이제 506년에 복수를 한단 말이에요. 506년에. 그럼 한 3, 40년 후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원한, 분노, 또 못지않게 중독된 사랑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의 죽음과 폐허를 만들어내는 네, 그런 것이 시경의 이 작품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